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 TV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타파가 지금 이슈가 많네요. 어젠가요? 네. 예,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자택이. 네. 예, 아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때쯤에 이제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신앙림 위원이 김만배 기자로부터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올해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 보도는 2022년 3월 6일인가 그렇죠. 보도가 네, 됐었던 거죠. 한상진 기자. 보도는 이제 그 전이고. 보도는 훨씬 전인데 전인데 그 이후에 올해 1월에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알게 됐다. 그렇죠. 예. 올해 1월에 알았다는 거니까 이제 작년 대선 때 보도니까 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3월 6일에 보도를 했는데 이제 예. 올해 1월 말인가 이제 신앙림 위원이 김용진 대표한테 돈 준 거를 돈을 받았다는 사실 얘기했다.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서울신문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 그 전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또 보도를 했었고. 예. 제가 이제 패턴을 보면 일단 흘려주거든요. 흘려준다. 예, 검찰이 뭔가 압색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 일부 언론사에 뭔가 정보를 흘려줘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압색 들어오겠는데, 왜냐하면 김용진 대표는 그 순간까지 어제 압색 되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피의자가 예. 전환됐던 통보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9월 14일에 저와 이제 한상진 기자를 압수수색했을 때 영장에는 김만배, 신앙림, 그리고 그리고 그 한상진 기자 4명이 피의자였습니다. 예.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예. 근데 혹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실제로 이제 한 4, 5일 있다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드문드문 보시는 대부분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뉴스를 드문드문 보시기 때문에 마치 3월 6일 보도 이전에 김만배로부터 신앙님이 돈을 받은 것을 김용진이라는 사람, 김용진 대표가 알았다는 것처럼 헛갈리게 보도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보도를 하고 9개월이나 뒤에 그걸 겨우 알았다.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냈다. 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참 이게 인생은 사는 알 수가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제가 2022년 12월 29일에 김만배 기자가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보도했냐면 김만배 기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펼쳤고 분양권도 주고 현금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네. 분양권도 줬다. 기자들을 관리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영학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보도를 하고 나서 올해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기자들이 특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돈이나 분양권을 받은 그렇죠. 기자들이. 그게 이제 한겨레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도를 이제 작년 12월 29일에 하고 올해 1월 14일에 제가 정영학 녹취록 1325쪽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예. 이제 이걸 보니까 다른 기자들도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를 사실은 덮었던 것 같아요.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기자들이 돈 받은 게 이제 수사 기록을 제가 보니 예. 액수가 너무 커요. 그렇죠. 네, 막 억 단위고 억 단위였잖아요. 억 단위고 예. 했는데 이걸 빌려줬다고 하기에는 차용증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나중에 그걸 내가 차용증을 뒤늦게 써서 맞춰놨어, 이런 진술까지 다 있어요. 수사에. 수사가 다 됐는데 그걸 놔뒀다가 보도가 나오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정영 녹취록 공개하니까 다시 기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했는데 뭘 했냐면 김만배 기자의 그 계좌, 그 천화동인 1호와 화천대유 계좌 돈이 어디로 나와? 왜냐면 대부분 계좌이체를 다 했거든요.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 계좌를 다시 들여다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그러면서 이제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김만배 기자가 1억 6,2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이제 적발을 한 거죠. 적발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돈 관계는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왔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쓴 보도로 인해서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뉴스타파 기자들만 특정해서 지금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뉴스타파는 제가 볼 땐 폐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를 네. 어떻게 폐간시킬 방법이 있나요?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인터넷 신문을 어떻게 폐간시킬 수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들이 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뉴스타파는 작년 11월에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보면 예.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진술 내용 답변이 그래요. 질문과 답변이. 질문과 답변이. 네. 남욱 변호사가 내가 김만배한테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고 김만배가 야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해 이렇게 말을 해 라고 지시를 받아서 제가 JTBC와 그렇게 인터뷰한 겁니다라고 기존의 검찰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10월 달에 나왔어요. 석방됐어요. 석방되고 나서 기존의 검찰에서 했던 말들을 다 뒤집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제가 볼 땐 시작이 됐고 올해 1월, 2월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조사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면서도 검찰이 제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안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면서 질문지에 뉴스타파의 그 3월 6일 김만배 신앙님 그 음성 파일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죠?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올해 두 번째 조사 같은데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네, 제가 근데 올해 2월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사실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돈을 줬네 안 줬네는 9월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의 인터벌이 있는데 그동안에 검찰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꿍꿍이를 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관련해서 뭐 그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뭐 뉴스타파도 뉴스타파고 뭐 JTBC나 경향신문 압수수색 다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 시작은 검찰이 생각한 이 사건 언론에 대한 공작과 탄압 이거의 목적은 이재명이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려면 제가 지금 노트북 열어봐서 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아니 노트북 열어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보도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완전히 오버 허위 사실 악의적인 보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물어봅니다. 이미 올해 2월에 당신 이거 허위 사실이고 이거 당신도 알았잖아 라는 식으로 이재명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술을 다 거부했죠. 그때 의견서를 내고 의견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답변을 거부한 상황인데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보도했던 뉴스타파 보도했던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 검사가 누굴 불러다 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미 이재명과 뉴스타파의 보도를 엮어야겠다. 얘들은 한패다라는 거를 결론을 미리 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은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을 왜 잡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선입니다. 다음 내년 4월 총선에서 어찌됐든 이 허위 보도, 뭐 대선 공작, 여론 조작 이거를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수사가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9월 1일에 압수수색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저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인가 그 포렌식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2달 됐습니다. 2달. 2달 됐는데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지금. 국기문란에 사형에 처해야 될 반역죄라고 하면서 국기문란 범죄를 이렇게 늦게 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봉지욱 기자 혐의는 뭐예요? 근데 원래 한상진 기자가 뉴스타파에서는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고 봉지욱 기자는 JTBC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보도를 했었단 말이죠. JTBC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거죠. JTBC에서 제가 했던 보도를 뉴스타파의 보도와 그게 이 작년 2월 2월 21일, 28일 보도 3건인데 이 두 개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어. 제가 뭐 뉴스타파에 누구를 알았겠습니까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 나도 몰랐는데 뭘. 누구를 알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이 관계 없는 두 건을 엮었어요. 신앙님이 돈 받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신앙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에 와서. 근데 관계 없는 두 개의 사건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죠.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압수수색이 영장이 너무 허술하게 발부가 되는 거예요. 검찰이 만약에 거짓말을 막 소설을 써서 영장 청구를 해도 판사가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도 실질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장을 너무 남발을 하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공격을 일단 하면은 뭔가 범죄의 혐의가 뚜렷한 것처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허재현 기자에 대한 영장에 보면 제가 나와요. 저와 허재현 기자가 무슨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는데 전 그분 허재현 기자도 몰랐어요. 몰랐고 이번에 알았죠. 이번에 이 기자 이런 기사가 있는 줄 알았지만 연락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 한번 보고 싶어요. 만나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수사 기록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그때 당시 뭐 이제 뭐 대장동 관련 TF 뭐 팀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뭔가 직책을 맡았다는 것도 처음에 알았고 뭘 줬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지금에 와서 저희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저희가 수사 기록을 다 검토를 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 비리도 뭐 중요하죠. 인허가 비리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년 넘게 검사와 언론이 유착한 검언 유착의 그 아주 오래된 검찰 게이트거든요. 오래된 검찰 게이트라는 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사건에 관계된 분이 해주신 말이에요. 조호영의 사촌 형인 이철수 씨, 저희 취재원이었잖아요. 저희 취재원들을 다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게이트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검은 게이트라는 거죠? 김만배 기자가 있었고 배성준 기자가 있잖아요. 배성준 기자는 YTN 법조팀장이었습니다. 법조팀장.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분도 이제 지금 이제 뒤늦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배성준 기자가 먼저 그 대장동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배성준 기자가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부탁을 받은 거죠. 야, 이 조우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대검 중수 수사받게 생겼어. 이거 어떡하니? 라고 하니까 배성준 기자가 그게 2011년에 이 발 넓으신 분 선배가 있습니다. 김만배를 소개해 주죠. 배성준 기자가 그 역할을 YTN의 법조팀장이 당시에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인 김만배를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개입이 돼 있었던 거고 배성준 기자는 심지어 대장동 그 조호영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했어요. 조호영의 법인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그러니까 그 건설 토호 뭐 이게 그런 개발업자들과 언론, 기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검사들 또는 전직 검사들, 정관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JTBC에서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녹취록과 수사 기록을 보니 2011년 대검 중수부만 그런 게 아니네. 중앙지검 수사에 무모한 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실제로 조우영이 피의자가 됐어야 되는데 피의자가 안 되고 또 빠져나가고. 이때의 녹취록과 수사 기록은 언제 때 거죠? 녹취록 자체는 2012년 8월부터 시작을 하니 시작부터 김수남이 나옵니다. 김수남 수험지검장 얘기가 나와요. 윤곽근 고검장 얘기가 뭐 그 중앙지검 1차장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분들이 이러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학 회계사의 녹취록 2011년부터 쭉 나오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조호영 이 사람이 저를 만났잖아요. 10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약 10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박영수 선임도 안 했어요. 뭐 돈 드린 것도 없어요. 검찰 가서는 선임했다고 인정을 하고 말을 다 뒤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참고인 단순 참고인이라는데 단순 참고인이 왜 박영수 고검장을 선임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순 참고인인데 본인도 고검장 자기 수사대상 아니었다고 고검장을 선임해. 고검장 선임은 착수비만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조우영의 회사에서 법률 자문료로 5천만 원이 나갔어요. 자기가 죄가 없고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참고인인데 고검장을 합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자기 수사 안 받았다 그랬는데 저와 만났을 때는 지금 검찰에 어제 저 김영진 대표에 대한 영장을 제가 보니 뭐 거기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쓸 텐데 검찰은 또 거의 소설을 써서 영장을 발부받았더라고요. 검찰은 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조호영 수사 대상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조호영과 이강길 대표 같은 이런 사람들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검찰에 붙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어디다 기대겠어요. 조호영은 더구나 지금 수사받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조호영 아직 기소도 안 했어요. 까딱 잘못하면 다시 이제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조호영을 지금 8개월 동안 기소하면서 이 사건에 불러다가 계속 참고인 조사를 하고
조우영은 지금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기 아무 관계 없고 제가 일을 좀 도와주는 거고 거기서 월급 정도 받고 있어요 이랬는데 본인이 소유자라고 녹취록과 수사 기록엔 다 나와요. 거짓말을 했네.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죠. 심지어는 네. 자기 후배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뉴스타파 보도를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언론사 쓰지 않는데 조우영이 단순한 무슨 뭐 심부름꾼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부산저축은행과 사실상 경영진과 한 몸이었던 사람이다. 그렇죠. 무려 그 부산저축은행이 실제로 소유한 부동산 시행사 3개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자금을 조성할 때 조우영이 자기 계좌를 넣어가지고 직접 돈 세탁을 해서 돈을 갖다 주고 공유하고 완전 동업자네. 예. 부산저축은행의 그 대출금으로 자기 명의로 땅을 사서 뒤로 빼돌려 놓고 나중에 예금보험공사한테 다 걸리죠. 그 판결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우영의 범죄 혐의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단순하게 이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증거를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건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부산저축은행의 그 바지 사장이었던 조우영과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만배라는 법조 기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를 봐준 것 같은 전관들 고검장 출신의 전관 그리고 당시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의 본질이었고 JTBC 보도의 본질이었는데 거기에 관한 의혹 보도는 사실은 JTBC랑 뉴스타파만 한 게 아니고 한국에 그래도 어지간한 언론사들은 한두 번씩은 이 말은 했단 말이죠. 네. 이 의혹 보도는 했어요. 그럴 근데,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예, 조우영이 2015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우영의 범죄 혐의는 15년에 받았지만 범죄 실행은 2010년에 있었어요. 2010년에 있었는데 대검중수부의 수사는 2011년에 있었어요. 조우영이 가서 4번 정도 조사를 받았어요.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인 것도 검찰은 알고 있었어요. 예. 단순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조우영이 차명 SPC, 부산저축은행 실제 주인인 부동산 시행사를 대신 운영한 사람이란 것도 검사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얘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게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서 지금 검찰이 얘기하니까 언론은 또 검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쓰지만 재판에 가면 당연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했는지 예. 사실 조회를 하면 되거든요. 판사가 예.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자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에 조우영에 대한 조우영의 회사와 가족 그리고 본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면 본인에 대한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기록들은 뭐 15년 것도 남아 있다고 하니 예. 그런 것들은 너무도 간단히 나올 것이고 대장동만 지금 뭐 조우영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 차명 SPC, 차명 시행사 그것도 다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 검찰과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네. 대통령 후보 당시에 대통령의 명예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훼손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의도의 뒤에는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짰다. 뭐 이 시나리오로 지금 계속 몰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단, 그 뒷단에 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요. 아까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앞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훼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JTBC의 보도든 그 다음에 뉴스타파의 그렇죠. 보도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로서? 아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어떻게 대선이 끝나고 1년 6개월이 있다가 압수수색을 합니까? 게다가 대통령 선거에 이겼어. 그러니까 여하튼 또 대통령의 명예를 그렇게 국기문란에 난리 그 엄청난 범죄를 1년 6개월 있다가 수사를 하나요? 그래서 난 진짜 이상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충한 거 아닌가?
선거가 끝나고 6개월 안에 공직선거법이 있죠. 공직선거법은 그게 범죄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세요. 그렇죠. 처벌이. 공직선거법을 지금 적용 못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적용 못 해요. 네,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적은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일부 언론과 이재명이 결탁했다. 그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도 얘들이 결탁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얘네가 하는 보도는 다 가짜야. 다 가짜다. 네. 총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가는 건 다 가짜야. 그러면서 신뢰 떨어뜨리기. 그렇죠. 이미 상당 부분 먹혔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하는 보도에 대해서 반응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성공을 한 거죠. 뭐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검사 10명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9월 달부터 특별수사팀이 10명, 제가 나중에 한 3명 더 보강됐다고 하던데 예. 중앙지검에 사건이 정말 많은데 그 10명 이상의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는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고인들 뭐 조사를 하겠지만 이거를 내년 뭐 3월, 4월까지 끌고 간다. 다른 사건들 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결론을 내고 수사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네. 예. 거기에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딱딱 들어맞는 증거들과 진술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것도 결국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선거용이다, 총선용이다. 네. 이런 거는 과거에 대장동, 그 다음에 뭐 백현동,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성남 FC 의혹, 그 다음에 국제 마피아, 그거는 한참 떠들다가 그거는 이제 대선 후에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과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총선용 수사다. 총선용 수사다. 기승전 총선입니다. 보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럼 모든 칩을 다 걸었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게요? 이게 지금 뉴스타파와 이재명의 연관성, 그리고 아니면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나 제가 JTBC에 있었을 때 뭐 JTBC도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뉴스타파는 대표 뭐 아니면 한상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JTBC가 고의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는데 저만 지금 피자예요. 사회부장, 보도국장 뭐 다 빠졌어요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건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JTBC는 봉지욱 기자를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봉지욱 기자 무리하게 취재를 했고 무리하게 보도했다. 아니 그러면 데스크 단계에서 다 그렇지, 다 그런 승인이 거 하라고 게이트 키핑을 하라고 그 자리를 주는 것인데 다 승인이 났는데 당연히 본인들과 그때 끊임없이 회의를 했구만 했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 뭐 발버둥 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JTBC가 손석희 사장도 나가고 뭐 이규현 대표도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용산에 저희 잘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저희가 이 관련된 애들 다 처리했습니다. 예. 그 보도국장과 사회부장도 회사를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희망퇴직을 사실상 종용한 거죠. 당시에 보도국장과 사회부장? 그러니까요. 그런 모양새를 하면 저희가 그때 잘못했고요.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라는 메시지, 충성맹세 서약이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JTBC가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야 사실 또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왜 그 기자들이나 그 직원들한테 책임 전달해서 경영진이 나간 사람도 없어요. 잘못 경영을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항상 우리 IMF 때 똑같잖아요. IMF 때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이 다 잘못해놓고 국민들한테 그 근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건 다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근데 같은 그런 상황인데 JTBC가 했던 행위 또한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가지 민감하고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JTBC 내부에 그러니까 JTBC가 뭐 용산이나 검찰과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나중에 뭐 수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사회, 제가 볼 땐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사회인데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뭐 특검을 한다든지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돼야 한다. 이거는 너무 비정상적이거든요. 지금 상식적이지 않고. 제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어렴풋이 이해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에 아주 대통령실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약 사건도 사실은 언론계와 재벌의 손자 손녀 또는 아들 딸을 겨냥을 하고 그쪽에 관한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숨통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언론사는 이미 어떤 2세와 3세가 혐의점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표는 안 하고, 늘 검찰이나 경찰은 그 서랍 안에 넣어놓잖아요. 뭔가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딜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제가 한 1년여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기자의 포지션상 그런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JTBC도 혹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 회사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진작에 제가 알고 있는 사건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도까지 되려면 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사실은 뭐 조폭도 아니고, 그렇죠. 양아치죠. 그렇죠. 이것들을 갖고 겁박을 해가지고 언론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기사만 쓰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양아치 정권입니다. 그렇죠. 이건 조폭 수준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검찰 정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정치를 그렇게 정치란 게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상대방에 대한 약점이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말을 듣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계속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 관한 어떤 의혹 기사나 그런 관련된 보도는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관련해서 그런 끊임없는 루머와 의혹을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좋은 소스들에게, 취재원들에게 직접 들었던 대통령 주변에 또는 정부 주변의 출입기자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갑갑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영화 서울의 봄이 굉장히 흥행 중이잖아요. 예.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합수부장을 하면서 전두환이 가장 신경 썼던 게 언론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전두환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2.12 이후에 보세요. 12.12 이후에 집권을 하는데 한 8, 9개월이 걸려요. 바로 집권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가장 신경 썼던 게 국내 언론 관리였어요. 그 합수부장의 신분으로 언론사 사장들, 보도국장, 뭐 편집국장들 불러다 수시로 만납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그때 기록된 문건들을 보면 부역하는 언론인들이 있어요. 대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탄압하고 뭐 하는 건데, 탄압해도 탄압해라. 난 내 갈 길 간다. 이러면 되는데 상당수가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난 3가지만 시켰는데 저희가 5가지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고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예.